토트넘 스퍼가 난타전 끝에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3대4 석패를 당했는데요. 이날 경기 토트넘이 패배했음에도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또 일부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 현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팀의 패배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밀하게 분석해보고 현지 반응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프리뷰 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 좀 현실로 드러난 경기인 것 같아요. 네, 아놀드가 최근에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도움들을 올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기에서 또 도움을 올렸고요. 예. 또 이제 살라하고 학포하고 그리고 조타의 폼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세 선수가 다 이제 골을 넣었고요. 또 이제 그 아놀드 선수가 미드필더로 올라와서 뛰다 보니까 그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실제 그 토트넘의 골들이 그쪽에서 나왔죠. 예. 그리고 난타전 끝에 4대3 스코어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클린스만 스코어 사실 조금 이제 재미삼아서 했던 얘기예요. 이제 화끈한 축구, 재미있는 축구가 되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 네. 한국 대표팀 부임하면서 나는 1대0보다는 네. 4대3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지어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더라도 토트넘은 질 것이다 했는데 그것까지 맞았습니다. 네, 사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3대2 추격골이었고 네. 또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으로 3대3까지 됐기 때문에 이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도 했었는데 추가 시간 거의 막판이었어요. 네. 알리송 선수가 롱킥을 좀 보낸 것을 모우라 선수가 잘못 처리하면서 조금 불운한 결승골을 좀 내줬어요. 저 골이 아니었다면 사실 추가 시간 남은 시간 동안 토트넘이 좀 공격 기회를 한 번 정도 좀 잡지 않았을까 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토트넘이 승리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 경기 최고의 수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로 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팬투표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0명의 후보, 각 팀당 5명씩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전문가 패널들이 꼽지만 그 이후에는 팬투표를 진행하는데 살라가 48.2%의 압도적인 이 지지를 받았어요. 사실 네. 살라가 잘하긴 했죠. 네, 살라 잘했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2위 아놀드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놀드가 물론 수비 뒷공간을 내주긴 했지만 그건 전술적인 이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드필더로 아놀드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심지어 이제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지역, 왼쪽 네. 지역, 그러니까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게다가 후방 빌드업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고 네. 공격적인 역할만큼은 잘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 그걸 시켰으니까 네. 수비는 코나테가 커버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케인 선수가 골을 넣긴 했는데 1골 1도움에다가 전반적인 영향력은 손흥민 선수가 높았는데 어찌됐거나 7.3%의 득표 때문에 전체 선수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의 스카이 스포츠 그래도 조금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그 매체인데 네.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학포를 뽑았네요. 그 하프 선수도 이 경기에서 준수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한 번 그 결정적인 기회를 그렇죠. 조금 무리한 플레이로 날린 거는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에서 아놀드하고 커티스 존스 이 둘이 정말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도 여기까지는 좀 괜찮게 나왔는데 학포가 맨 오브 더 매치는 약간 조금 그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학포 선수가 평점 8점이고 말씀하신 존스라든지 네. 아놀드라든지 디아스 다 8점이니까 네. 최고 점수였고 또 손흥민 선수도 케인 선수와 더불어 토트넘이 패배했음에도 경기 최우수 선수로 평가된 학포와 같은 점수인데 요거 조금 의아해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케인보다 낫지 않았나. 예, 저도 케인은 그냥 7점이 맞지 않았나. 물론 그 케인이 막판에 역시나 이제 본인의 특유의 그 양지의 패스들을 뿌려주긴 했었는데요. 추격하기 이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에서 케인 선수는 약간 좀 정신줄 놓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어처구니 없이 살라한테 뺏기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위험 지역에서 볼을 그냥 딱 잡고 패스도 주지 않고 볼을 끌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위험한 장면 나왔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케인은 그냥 저는 오늘은 전반전은 솔직히 말하면 5점에 가까웠고 후반전은 8점 해가지고 한 6.5점에서 7점 정도가 나오는 게 맞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최고는 역시 손흥민 선수였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반영을 한 매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는 오히려 리버풀 최고 평점을 루이스 디아스
패스 7.4점으로 줬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7.6점을 줬다. 사실 1골 1도움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1골 1도움이기 때문에 네. 이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영국의 현지 기자들 특히 토트넘 담당 기자들의 평점은 어땠을까 살펴보면요. 일단 풋볼 런던의 평점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봤는데 손흥민, 케인 그리고 스킵에게까지도 8점을 좀 줬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최고 평점이긴 한데 케인 스킵도 8점이라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예, 뭐 특히 스킵은 예 사실 퇴장을 당할 뻔했었죠. 예, 물론 이제 퇴장을 끌어낼 수 있을 뻔하기도 했겠지만 그렇죠. 스킵이 아무리 잘 봐줘도 8점은 아니다. 물론 뭐 한 번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준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추격하는 골 장면에서 이제 페리시치한테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었죠. 예, 그게 케인의 골이 되는 장면이긴 했지만 역시 보니까 케인 스킵한테는 조금 이제 영국 선수다 보니까 우호적인 게 아니냐 느낌이 드는데 일단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의 평점을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주면서 이제 쿠루세스키가 선발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왼쪽에 본인의 편한 위치로 나와서 전반전 막판에도 이제 좋은 슈팅이 있었지만 판다이크의 노련한 선방이 막혔고 네. 이제 하프타임 직후 후반전에는 골대를 때리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로우 피니시로 득점을 했다. 뭐 손흥민 선수의 주요 장면들을 소개한 것인데 바로 이 추격골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77분에 이제 페리시치가 빼주고 로메로가 로빙스로 주고 손흥민 선수가 알리송과 1대1에서 아주 침착하게 예. 낮고 강한 슈팅으로 이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준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댄킬 패트릭의 이제 이브닝 스탠다드. 그래서 댄킬 패트릭이 좋은 점수를 줬는데 이번에도 약간 풋볼 런던이랑 항상 평점 비슷해요. 손흥민, 케인, 스킵에게 또 같이 8점을 줬어요. 네, 뭐 전반전은 빼고 후반전만 다들 평점을 매긴 게 아니라 후반전만 놓고 보면은 정말 케인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들을 해줬으니까 스킵도 전반전에 이제 그 퇴장을 당할 뻔한 파울을 범했었고 예. 그 후에는 잘했잖아요. 예. 그래서 후반전으로 다들 평점을 매긴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손흥민, 케인, 스킵 다 8점이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다이어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3점 굉장히 저조한 평점들을 주고 있는데요. 예. 댄킬 패트릭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침착했던 마무리 슈팅이 2번이나 골대를 때렸다. 물론 한 번은 오프사이드이긴 네. 했지만 어찌됐거나 슈팅 감각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판다이크의 선방에 막힌 슈팅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득점을 했고 사실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조금 더 결정력을 살릴 수도 있었겠지만 뭐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못했다기보단 대체적으로 운이 나빴을 뿐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근데 슈팅 3번 중에 2번이 유효 슈팅이고 1번이 골대를 맞춘 거면 더 이상 어떻게 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슈팅을 3번 때렸는데. 예,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저 표현은 역시 댄킬 패트릭이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원래 높아서 박한 평가를 하는구나.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차라리 정확한 슈팅이 아니라 조금 더 마무리를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를 들면 판다이크한테 막힌 장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구석으로 찼어야 됐다라고 했다면 모를까 정확하고는 조금 안 맞잖아요. 예, 그렇죠. 골대 안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장면 네. 아쉬웠어요. 39분에 분명히 이제 골키퍼 알리송은 무너뜨렸는데 판다이크를 넘지 못했었고 이 44분에는 오프사이드였긴 하지만 클롭이 놀랄 정도의 정말 네. 기가 막힌 왼발 감차를 성공시켰는데 골포스트 때렸고 또 54분에는 오른발로 감차를 했는데 이게 또 이건 정확한 기회였지만 네. 골대를 때렸습니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날 개인적인 폼 자체는 좋았어요. 네, 뭐 이 중거리 슈팅 같은 경우는 뭐 잘 찼는데 골대를 맞은 거죠. 네, 구석을 빠듯하게 찬 네. 건데요. 거기다가 심지어 수비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보다 더 잘 찰 수는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네. 좀 불운했다라고 할 수 예, 있는 바로 거죠. 이 장면이 불운했던 거예요. 이런 장면들 네. 사실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정말 4대3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90미닛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평점을 줬는데 네. 다이어 1점 줬고 로메로가에게도 3점을 주면서 다만 이제 손케듀오에게 나란히 또 8점을 줬어요. 즉 네.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다 지금 같은 점수를 받고 있다. 네. 그러면서 90미닛은 좀 흥미로운 기록을 소개합니다. 지난 3시즌 동안 안필드에서 3번째 골, 즉 안필드 3연속골을 넣으며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거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안필드가 워낙 원정팀들에게는 무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번 시즌 리버풀이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음에도 홈에서만큼은 강한데, 예, 어쨌건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그 안필드 원정에서 골을 넣으면서 비록 팀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더라도, 예. 예, 본인은 제 몫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심지어 사실 2020-2021 시즌에는 선제골을 넣었었고 예. 뒤집힌 거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먼저 이제 앞서가는 골을 넣었는데 동점으로 따라잡힌 거였고 네. 이번 경기도 사실은 본인이 1골 1도움으로 결과를 네. 바꿀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 좀
못 따라왔다. 사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안필드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요. 예. 케인도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예. 더 오래전부터 뛰었던 케인조차도. 예. 왜냐면 2011년 이후로 원정에서 승리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 토트넘 자체가. 네,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는 최근 안필드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러면서 토트넘의 팬매체 중에 가장 큰 규모인 스퍼스 웹은 뭐 그래도 팀이 적기 때문에 8점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케인에게 7점을 주면서 스킵에게 7.5점의 최고 점수를 줬는데 팬매체니까 주관적인 상황이 뭐, 많을 것이다. 그리고 팬들은 원래 유스 선수에 그렇죠. 대해서 조금 더 팔이 안 굽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최고 경기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 경기에 중요한 골을 넣었던 것뿐 아니라 몇 번이나 뭐 슈팅으로 골대를 때렸고 후반전에는 정말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역할을 다시 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평가 같아요. 네, 뭐 그 손흥민 선수가 계속 위에서 뛰고 있죠.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골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이제 콘테 감독이 물러난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콘테 감독이 뭐 손흥민 선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예. 손흥민 선수를 오히려 믿기 때문에 많은 미드필더 역할을 시킨 게 아니냐. 근데 어찌됐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골을 넣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예. 그로 인해 이제 최근에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예, 뭐 손흥민 선수가 현재 그 프리미어리그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고요. 또 이걸 이제 8경기로 확장을 하면요. 5골 2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경기당 1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고 이게 이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이제 했던 때의 모습에 점점 근접해 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전반기나 혹은 이제 시즌 중반에는 전술적인 이유 그리고 몸 상태 이유 때문에 떨어진 것이 네. 손흥민 선수가 완전 하향세인 건 아니다. 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선 3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0골 5도움이니까 거의 뭐 2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는 올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식 대회에서도 43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4골 5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잔여 시즌 남은 경기에 좀 충분히 공식전 20호 공격 포인트도 좀 가능하다. 뭐 20호 공격 포인트는 공식 대회는 예. 이제 뭐 눈앞인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리그에서도 중요한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어요. 이 경기에서 이제 10호 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요. 최근 그 리그 개인 통산 리그 11시즌 중에 10시즌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었습니다. 즉 이제 분데스리가 시작까지 포함하자면 네. 굉장히 꾸준한 득점력이고 딱 한 시즌 그러니까 토트넘에 처음 왔던 네. 그때 좀 사실 뭐 적응기가 필요했으니까 네. 그때 빼고는 2자릿수 네. 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또 프리미어리그 놓고 보더라도 굉장한 기록을 세웠다면서요? 그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인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11번째입니다. 그 마이클 오원, 티에리 앙리, 로비킨, 프랭크 램파드, 웨인 루니, 아구에로, 루카쿠, 케인, 마네, 바디에 이은 기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된 선수들은 정말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쟁쟁한 선수들이거든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 이전까지 10명밖에 없었으니까 정말 희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날 경기 게다가 토트넘이 분명히 큰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팀이 졌지만 손흥민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토트넘도 상당히 많은 득점 기회들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하지만은 공격 자체를 놓고 보면은 대부분 공격을 주도한 건 리버풀이었거든요. 예. 이게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전반전은 말 그대로 압도를 당했던 거였고 그리고 후반전에도 토트넘이 공격한 기회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그 몇 안 되는 기회들을 골로 바로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실제 뭐 공격한 기회가 4번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3골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 중에 2골을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제 득점과 도움으로 도왔고 또 사실 그 첫 번째 케인 선수의 골 과정에서도 스킵의 패스가 오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소비를 끌어놓고 줬기 때문에 네. 간접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역별 점유율인데요. 이거 보더라도 토트넘이 밀린 경기라는 게 너무나도 확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리버풀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19.5%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31.7%에 달했거든요.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그래도 리버풀이 토트넘을 수비 진영에 가둬놓고 두들긴 편에 속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슈팅 숫자는 12대 10으로 리버풀이 2개가 더 많을 뿐이죠. 예. 그 기대 득점도 리버풀 2.3골, 토트넘 2골. 그러니까 이게 2대2 스코어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어요. 더 놀라운 거는 유효 슈팅은 도리어 토트넘이 7대4로 리버풀보다 앞섰어요. 즉 슈팅의 정확도, 정밀도는 토트넘이 더 높았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는 소리인 건데요.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기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많은 패스들을 제공받지 못했어요. 예. 왜냐면 경기 자체가 밀렸잖아요. 밀리다 보니까 볼 터치도 28회로
케인이 이제 그 26회였는데 케인 다음으로 적은 수치였고요. 볼터치도 패스 시도 12회, 패스 성공 5회로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양팀 선발 출전 선수들 중에서 가장 적었어요. 예. 근데 패스 성공 5회인데도 빌드업 투 슛, 그러니까 그 슈팅으로 연결된 빌드업이 2회를 기록을 한 거고요. 경기 마지막에 빠져 있어가지고 찬스 메이킹이 빠진 거예요. 도움 올린 거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더하면은 슈팅까지 해가지고 공격 시퀀스 관여가 6회로 최다입니다. 이 경기에서 리버풀 선수들까지 포함해도 최다이니까 예. 결국 팀은 졌지만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공격력은 굉장히 날카로웠다. 예, 그러니까 패스 성공이 5회지만은 그 중에 3회가 직접적인 공격에 연결이 된 패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도가 매우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슈팅도 3회로 양팀 도합해가지고 가장 많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2회가 유효 슈팅이었고 하나가 빨간색 저게 이제 바로 골대를 맞고 나간 거였고요. 예. 그러니까 슈팅 3회가 다 순도가 높았다는 소리고요. 게다가 오프사이드로 사라진 그 슈팅도 굉장히 사실 좋은 침투에 이은 좋은 슈팅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인정이 됐다면 이 기록은 더 좋아졌을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득점 찬스 리시브 역시도 손흥민 선수가 루이스 디아스 다음으로 높았죠.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초반에 굉장히 많은 공격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움을 올린 거였는데, 빅 찬스를 만들어낸 거였죠. 예. 그러면서 이제 프리킥 올려준 거를 히샬리송이 살짝 스치면서 이제 골로 연결이 됐던 거였죠. 예, 뭐 시간이 잘 달려들기도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킥도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사실 건드리면 골이 될 수 있는 날카로운 프리킥이었습니다. 예. 이건 이제 그 왼쪽이 옵사이드 맵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특히 이제 하프라인에 있는 저게 골대에 따른 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옵사이드를 가장 많이 걸렸는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리버풀이 가둬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뒷공간을 파헤치는 그런 움직임들을 손흥민 선수가 가져가면서 가장 많은 옵사이드 반칙을 범하게 된 거였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리버풀 수비 라인에 간담을 서넣게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클롭 감독도 옵사이드 그 골대 맞았을 때 이렇게 옵사이드하고 손짓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눈을 비볐잖아요. 예, 사실 그 골이 들어갔다면 벌써 3대2가 일찌감치 되면서 경기가 열린 경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긴장했던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파울 획득인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수비 진영에서 파울을 획득을 했다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볼을 받을 때조차 리버풀 선수들이 파울을 범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만큼 견제를 했다는 소리예요. 예.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거죠. 이 경기에서 확실히 더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토트넘이 평소보다도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수비 진영에서 거의 히트맵이 없어요. 예. 거의 공격 진영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위치도 혼자서 완전히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슨 임시 감독이 리버풀이 워낙 라인을 높게 올리는 팀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손흥민한테 아예 그냥 위에서 있으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수비 관여는 좀 많이 안 하는 편에 속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스퍼스웹에서도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역할을 위주로 경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점유 구역인 건데 볼이 없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직선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것도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가지고 플레이를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볼이 있을 때는 공격 진영에서 상당히 폭넓게 움직임을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위에서 그것도 효과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 방향 비율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 왼쪽 위주로 플레이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최근에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늘어나고 있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이런 전술적인 조정 덕분에 결국에는 개선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이징 커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 전술 이후로 조금 고전했던 것이지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니까 골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이제 기록 기반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보여줬던 효율적인 기록으로 굉장히 높은 평점을 줬어요. 폰몹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디아스에게 평점 8.3점 주면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8.1점으로 리버풀 전체 선수를 포함했을 때도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가 8점을 받았죠. 저는 이번 경기는 페리시치는 정말 잘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살라 선수가 분명히 잘했고 최근에도 잘하고 있지만 많은 매체들이 뭐 이제 통계 기록뿐 아니라 뭐 기자들의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살라보다 좀 높았다는 거 분명히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으로서 좀 경쟁 구도에 있는 선수들인데 이번 경기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빛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후스코어드닷컴도 루이스 디아스에게 8.1점을 줬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7.6점으로 토트넘 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평점을 줬고요.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90분 풀타임 뛰면서 3개의 슈팅했는데 여기에서 1골 1도움이라는 순도 높은 결과를 냈고 슈팅 정확성, 뭐 골대를 맞춰서 이게 유효 슈팅이 하나 안 된 거지 3개 다 사실상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고 전반적으로 이날 공격적으로 뛰었음에도 뭐 태클 한 차례 했는데 그 성공을 했고 리커버리도 4개를 기록을 하면서 뭐 수비적으로도 나름 이제 분전을 했고요. 또 경합도 9번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날 경기는 토트넘이 패배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후반기 들어 저희가 기대하고 또 응원했던 대로 점점 폼을 살리고 있고 득점력을 높이고 있고 마침내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는데 문제는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 토트넘이 노려야 될 이제 미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아니라 유로파리그 진출이라는 점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 유로파리그 진출도 사실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현재 에스턴 빌라하고 승점 동률인데요. 골득실에서 앞서고 있을 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스턴 빌라의 최근 기세들을 고려를 하면은, 특히 이제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의 맞대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통계 업체라던가 아니면 베팅 업체라던가 이런 데에서 브라이턴을 더 위로 놓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브라이턴은 3경기를 적게 하고 승점 52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6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팀이 브라이튼이다. 결국에는 리버풀과 브라이튼이 유로파리그에 나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오히려 에스턴 빌라가 전력상으로는 또 토트넘보다 나으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여전히 토트넘이 8위로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면서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그 우려들을 이기려면 바로 5월 6일 토요일 밤 11시에 열리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반드시 좀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네. 이어지는 빌라전을 이긴다면 좀 이제 가능성이 생기겠죠? 사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빌라전이긴 하죠. 예. 빌라전이 왜냐면 승점 6점짜리 경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하지만 팰리스를 못 이긴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둘 다 이겨야 된다. 예. 과연 손흥민 선수가 최근의 득점 기세를 팰리스전 그리고 빌라전까지 이어가면서 본인의 활약을 이제 팀의 성적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